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빠진 거는 이 영향이 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는데 결국은 센티가 어떻게 눌리냐면은 미중 관세 전쟁의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이쪽으로 얻어맞고 저쪽으로 얻어맞는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도 한국 반도체 뭐 관세 100%가 어쩌고 했지만 못했거든요. 조선주가 뭐 여기서 끝이냐 아니거든요. 실적이 그러면 꺾이냐? 3분기부터 실적은 더 좋아질 겁니다. 원전에 대한 이제 인식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을 SMR 포함해가지고 한 300기 정도를 짓겠다. 빠르면 연말 늦어도 연초부터는 수주 관련된 부분들이 움직일 것 같다. 바이오 산업의 저변이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들이 플랫폼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신약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 기간 이런 것도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약간의 제형을 바꾸든지 어떤 기능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만약에 상용화됐을 땐 또 마찬가지로 커지는 거죠. 이 플랫폼이 한번 성과가 나오면 무서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삼성이 혹시라도 제일 순번이 뒤였으니까 혹시라도 같이 통과가 돼가지고 납품이 시작이 된다. 아주 큰 물량은 아니더라도 그럼 삼성 밸류가 재평가될 수 있겠죠. IM증권의 이영훈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저희가 오늘 조선주를 일부에서 다루기로 했는데 네. 여기 무거운 날입니다. 어떤 그러게요. 일이 있었나요? 별 영향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 상무부에서 미국의 301조 슈퍼 301조에 대항해가지고 보복성으로 이제 미국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가한다. 왜 우리나라 조선주가 얻어맞았냐면은 하나오션과 관련돼 있는 이제 계열사들. 실제로 보면 하나오션과 관련됐다기보다는 하나오션도 필리 조선소 지분 갖고 있고 또 현지에서 또 이제 필리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하나시핑이라고 하는 해운사. 미국 법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적이 미국 법인이니까 미국 기업에게 제재를 가한다라고 하면서 하필이면은 이제 하나 계열사 5개 회사에다가 규제를 가했고요. 그쪽과 거래를 못하게 한다 뭐 이런 이제 취지인데 최근에 지금 주가가 쉬지 않고 올랐잖아요. 오늘도 사실 신고가가 나는 분위기였었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확 밀려버리니까 우선적으로 센티가 좀 눌린 거죠. 그렇지 않아도 올라가는 게 쏠려서 올라갔었기 때문에 불안불안하던 차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12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주가 급등했다가 그게 슬슬 밀리니까 조정 들어가나 하는데 그게 나와버리니까 이제 크게 전반적으로 다 밀려버린 것 같거든요. 근데 참 여기서 이제 딜레마는 어떻게 될 것 같아라고 하면은 솔직히 누구도 자신 있게 걱정 없습니다. 또는 뭐 이거 큰일 났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에요. 근데 일단 그냥 팩트만 놓고 얘기를 하면 하나오션이나 그 계열사들 5개 회사들이 중국하고 거래되는 게 거의 없어요. 일단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면 거래가 된다고 하면은 필리조선소가 배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산 철강제 후판 를 쓸 수는 있겠죠. 후판 중국 애들이 규제한다고 지네들 물건 안 팔 거야? 안 팔면 뭐 한국산 써도 되고 뭐 그잖아요. 필리에서는 미국 거 써도 되고 그거 말고 뭐 걸릴 게 없는데 하여튼 두들겨 맞았습니다.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빠진 거는 이 영향이 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는데 결국은 센티가 어떻게 눌리냐면은 미중 관세 전쟁의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이쪽으로 얻어맞고 저쪽으로 얻어맞는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도 한국 반도체 뭐 관세 100%가 어쩌고 했지만 못했거든요. 못할 거예요. 오늘 많이 빠진 거 보면 방산이 많이 빠졌거든요. 우리가 뭐 중국한테 방산 무기 수출하나요? 안 하잖아요. 오히려 경쟁 상대인데 결국은 많이 올랐던 쪽이 불안해지니까 센티가 좀 불안하니까 일단 팔고 보는 그 주체가 하필이면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 주가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일단은 하나오션 관계사들이 이제 규제를 받는다 하니까 조선주가 좀 많이 얻어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사님 조선주를 지금 시점에 저희가 담아야 될지 팔아야 될지 아니면은 이제 좀 보류를 해야 될지 어떻게 좀 조선주를 바라봐야 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규제한다고 우리 조선주가 어떤 데미지를 입을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경쟁국이잖아요. 중국 입장은 미국을 때린답시고 미국 국적 법인을 때렸는데 한국의 조선과 관련된 쪽을 때린 거잖아요. 네. 결국은 마스가 불편하다는 거겠죠. 한국에다가도 너 너무 저쪽으로 붙지 마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걸 수도 있을 거고
일종의 경고성. 그건 센티적으로는 좀 늘릴 수 있지만은 그런다고 글로벌 해운사들이 한국에다가 발주를 안 낼 거냐.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또 뒤집어 놓고 여기에서 지금 미국이 LNG 프로젝트 진행돼서 이제 루이지애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이제 80척 정도가 이제 곧 발주가 나온다는데 한국에 내면 안 되겠네. 중국에 줄게 이러겠어요. 그 다음에 미국 군함을 어이씨 한국하고 좀 애매한데? 그럼 중국에다가 니네가 만들어줘 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영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첫 번째 조선은.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오늘부터 그 회사기구에서 이제 엠팩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탄소 규제 관련된 게 여태까지 분위기상으로는 일정을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렇게 되면 28년부터 탄소 배출과 관련된 세금이 부과가 돼요. 그러면 사실 이제 오래된 수령의 선박들 같은 경우는 교체 수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유럽연합 내에서는 주요 항구에서는 탄소 과다 배출하는 그 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매기고 있거든요. 그럼 네. 이중으로 매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교체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 LNG 프로젝트 지금 앙골라도 이제 다시 재개 분위기 있어서 가지고 한국에만 한 17척 정도 지금 삼성중공업하고 현대사모중공업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LOI가 지금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미국 곧 나올 분위기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런 것들 놓고 봤을 때 조선주가 뭐 여기서 끝이냐 아니거든요. 실적이 그러면 꺾이냐. 3분기부터 실적은 더 좋아질 겁니다. 지금 환율도 나쁘지 않아요. 센티가 눌리는 부분인 건 맞아요. 왜냐면 한국이 양쪽에 껴가지고 두들겨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그렇긴 한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 미국하고 중국과의 관세 전쟁 지금 이제 발생된 게 트럼프 말대로 100% 관세를 부과를 할 수 있겠느냐? 쉽지 않을 겁니다. 우선은 히토류 관련된 부분에서 현재 미국이 어떻게 대안을 만들 방법이 없고요. 두 번째는 중국 역시도 그거를 강하게 푸시를 못해요. 중국은 지금 사실은 에이펙 정상회담 전후해 가지고 미중 정상회담 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 어쨌든 자기들한테도 최대한 유리하게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엔 좀 눌리거나 뭐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는 있어요. 궁극적으로 봤을 때 저는 아직까지는 조선주가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3분기부터 실적 좋아지고요. 수주 관련된 부분들 다시 이제 재개될 가능성이 있고 LNG 그다음에 탱커 그다음에 컨테이너선까지 교체 수요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생각보다 이 조선 사이클이 이번에는 짧게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저희 조선주 관련 호재나 좀 앞으로 실적 전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일단 한 장으로 정리해 놓은 거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조선주를 봐야 되는 이유 해 가지고 정리해 놨는데 우선 LNG 캐리어선이 올해 우리나라가 수주한 게 아마 지금 7척밖에 안 돼요. 연 한 50척 이상 수주를 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앙골라 프로젝트를 토탈사 프랑스 회사인데 거기가 지금 이제 재개 얘기가 나오면서 LOI가 체결이 되는데 빠르면 4분기 중에 되면은 17척 정도가 이제 나오고요. 미국 프로젝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이지애나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18척 그거 포함해가지고 토탈에서 한 80척 정도가 단계별로 이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3분기 이후로 4분기 때 또는 내년 초 이래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제 발주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줄 데가 없잖아요. LNG 캐리어선은 뭐 미국에서 하는 걸 갖다 중국을 줄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니까 그러니까 수주 모멘텀이 다시 살아날 거다. 그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제회사기구에서 지금 탄소 배출 관련된 이제 규제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게 확정이 되게 될 경우에는 28년부터 탄소 배출세가 나갑니다. 그게 확정이 될 경우에는 지금 이제 노령 선박 20년 이상 된 선박의 교체 수요를 다시 일으킬 수밖에 없다. 왜? 이거는 비용이 나가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이미 유럽 주요 항구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매기고 있고요. 근데 지금 그 20년 이상 된 이제 고령 선박 가운데서 지금 현재 교체가 된 거는 10%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제 확정이 된다든지 그럴 경우엔 추가적으로 발주가 나오기 시작할 거다. 최근에 MR 탱커 쪽으로 해가지고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온대요. MR뿐만 아니라 탱커 쪽에서도 문의가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지금 조선소들은 그 LNG 캐리어선 받기 위해서 사실은 그거를 접수를 안 한답니다. 네, 그게 더 마진이 좋으니까. 미 해군 관련된 부분인데 요건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미 해군이 지금 군함이 척수 기준으로 현재도 한 거의 100척이 좀 안 되게 뒤져요. 중국 대비에 비해서.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요.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군함을 이제 자기네들이 자체적인 거를 갖다 채우고 그다음에 계속 늘리기 위해서 방법은 뭐냐면은 걔네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MRO를 갖다가 이제 우방 국가들 여기서는 한국, 일본, 호주
이탈리아 그리고 싱가포르 이렇게 해가지고 MRO를 이제 발주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은 직접 제작 쪽에 관여한다. 그래도 부족해요. 이것과 관련된 것 때문에 마스가라는 거에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그게 있고요. 그동안 기사가 났었지만 캐나다하고 폴란드 쪽 잠수함 이쪽에 지금 우리가 이제 입찰 참여하는데 캐나다는 지금 최종 2개 숏리스트에 들어갔어요. 독일 회사하고 우리나라 한화오션 컨소시엄이 지금 돼 있는데 이거 현대중공업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갔는데 설왕설래가 있긴 한데 뭐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폴란드 역시도 현지에서 직접 MRO를 다 하겠다라는 것까지 제안을 하면서 현지에 이제 투자 들어가고 뭐 합작 관련된 얘기들 나오면서 수주에 대해서 적극적이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저가 수주 물량이 올해가 거의 마지막인데 네. 2분기 때 10%를 거의 다 넘겼기 때문에 이제 이건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마무리 물량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이게 2분기보다 더 줄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익률은 더 좋아질 거다. US달이 이제 대중국 제재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들어가는 선박에 대해서는 어쨌든 중국산보다는 한국 거를 쓰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게 있고요. 고부가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거니까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 얘기 말씀드렸었죠. 17척. 여러 아이 들어가 있다는 거. 루이지애나 쪽으로 해서 20척 포함해가지고 80척. 이게 지금 도크 지금 확보하려고 요즘 탱커도 우리가 수주를 지금 안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렸고. 노령화. 요게 지금 어영부영 늘어지다 보니까 지난 10년 평균 노령선들의 평균 수령보다 지금 더 길어졌어요, 5년이.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 늙었다고 하기면 더 낡은 배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체 수요가 진행이 돼야 되고 14일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엠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가 비준도 필요하고 한데 미국이 지금 반대하고 만약에 제재가 결정될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뭐 보복하겠다 어쩐다 하는데 최근 분위기는 어쨌든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건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LNG 캐리어선 20년 전에 만든 거는 LNG를 추진으로 해서 갔던 게 아니고 이제 일반 벙커 CU로 갔던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폐선 수요가 지금 20년 넘은 것들이 꽤 되는데 이게 앞으로 한 200척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스탠바이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마스가 얘기를 좀 하면은 1,500억 달러 이제 투자인데 조건 방식에 지금 이견이 좀 생긴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미국이 절실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는 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이 지금 군함이 395척, 미국은 296척. 지금 추세로 가면은 마스가 없이 가면은 2030년 가면 435대 294로 오히려 미국 군함은 2척이 줄고 중국 군함은 오히려 한 40척이 더 늘어. 근데 이게 해양 패권을 지키지 못하면 미국이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미국이 지체하기가 마냥 지체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가 관련해서는 뭐 현대중공업이랑 미포 합병한 거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하나오션이 필리조선소 인수 요거 트집이 잡혀가지고 중국이 규제를 하지만 어쨌든 그게 있고요. 미국이 지금 선박을 건조하는 데 있어가지고 쉽스 액트법이라든지 존스법이라든지 번스 톨레프슨법이라고 해가지고 국외에서 배를 만드는 거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건 사실 이제 자국의 조선소를 보호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고 뭐 이런 취지로 해놨는데 지금 이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노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개정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진행이 될 건데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일단 그 상선 전략 상선단이라고 해서 평상시에는 상선으로 활용을 하지만 유사시에는 이제 전투함의 보조 선박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전략 상선 같은 경우만 해도 한 250척 정도를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열리게 되면 어쨌든 우리한테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릴 거다. 물론 그걸 다 우리가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 캐파라든지 건조연수라든지 이런 게 타국하고 비교를 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보시면 해군 군함 건조 소요기간 보시면 미국은 구축함 7년이지만 우리는 3년입니다. 반도 안 걸리죠. 7년 3년이죠. 우리하고 비견이 될 수 있는 데가 일본 정도죠. 그죠? 일본 정도인데 일본도 캐파 아주 그렇게 크진 않아요. 또 아직 적극적으로 뭐 미국 진출 얘기 없고 지금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사실 일본에 준다 해도 이거를 뭐 일본이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럼 나눌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훨씬 더 저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한테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영국은 더 걸리네요, 미국보다. 영국은 사실 비교 대상이 아닌데 도표를 집어넣기 때문에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래 넣어놓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딱 봐도
우리하고 경쟁 뭐 거기 중국 들어있는데 중국에다 줄 일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딱 보셔도 지금 한국, 일본이에요. 그럼 둘이 나눠 가져도 되는 건데 뭐. 그쵸. 근데 네. 우리가 캐파가 훨씬 크고. 그럼요. 근데 지금 키우려고 현대중공업에서 지금 미포 합병을 시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감안해서 본다면은 그러면은 이사님 사실 이사님하고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실은 조선주는 실적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만하면 굉장히 우량한 주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수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주가가 앞으로 좋아질 거야라고 음. 해서 쫙 올라왔는데 네. 올해는 좋아질 거야 해서 쫙 올라왔는데 수주가 별로 없네 하는데 갑자기 미국 하면서 한 번 더 올랐죠. 그쵸. 미국 기대감이 붙은 거죠, 지금. 근데 실적은 1분기, 2분기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년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현대중공업 그 실적을 한번 보시면요. 네. 자, 영업이익률로 한번 보세요. 23년도에 1.5%였어요. 아유. 24년도에 4.9%였어요. 25년 추정이 12.8%예요. 26년은요. 16.6%. 27년 가면 20%에 근접합니다. 와. 이익이 쫙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익이 좋아지네? 근데 수주가 돼야 될 텐데 수주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체 수요, LNG 캐리어 같은 경우는 앙골라, 뭐 미국 프로젝트 관련된 게 있고 또 미 해군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LNG 캐리어선도 해체만 한 200여 척이 되면은 그것도 또 교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스탠바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올 4분기 내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실적도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데 수주가 같이 붙어버리는 그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은 2000년대 초반 빅사이클 때보다 높아요. 지금 사실 PBR을 보면. 그런데 이 PBR의 감소폭도 보시면 27년 가게 되면 4.8로 내려가죠.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지금 25년 끝이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밸류 평가할 때 27년 기준으로 밸류를 평가해서 목표 주가를 지금 잡아왔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28년께 붙겠죠. 이제. 그러면은 이게 또 다시 재평가가 또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은 저는 뭐 꾸준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현재 28년 도크 채우고 있는데 네. 여전히 그 성과도 괜찮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3년 전부터 이사님께서 조선주를 강하게 말씀해 주셨고 실제 성과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환호하면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지 않나, 너무 미래 다 끌어온 거 아닌가? 네네. 그럼 앞으로 핵심은 정말로 수주가 터져 줄 거냐인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우선 LNG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프로젝트가 재개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앙골라가 재개가 되면 어쨌든 LNG 뽑아내면 뭐해요? 그거 어디다 실어 날라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은 우리나라한테만 1,000억 달러 팔아먹었잖아요. 유럽에다간, 일본에다간. 그거 합치면 거의 조달러 될 거예요. 1조 달러 비슷하게. 그럼 뭘로 실어 나를 거냐는 거죠. 그쵸. 뭐 배가 있어야죠. 배가 있어요. 예, 그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건 어쨌든 프로젝트가 지금 강행이 되는 분위기잖아요. 옆 나라 일본 돈 가지고 지금 알래스카 LNG 한다며요. 네. 그거 하게 되면 또 배 필요하잖아요. 실어 날라야죠.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이지애나 같은 경우가 이제 첫 번째 스타트를 거기서 끊을 것 같은데 이게 보시면은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게 루이지애나 쪽으로 해서 이제 20척 얘기가 나오는데 글로벌 조선사하고 우드사이드라고 호주 회사인데 여기에서 이미 협의가 들어간 상태예요. 근데 이 글로벌 조선소라고 하는 데가 어딜까요? 지금 미국에다가 입항하게 되면 중국산은 이제 앞으로 페널티 매기잖아요. 거기다가 LNG 캐리에서는 검증이 된 거는 사실은 한국산이 거의 검증이 됐고 사실 중국에서 수주받는 것들은 대개 선주가 중국과 관련돼 있는 것들 또는 중국으로 나르는 것들 이런 것들 위주이기 때문에 그럼 거의 이거는 뭐 한국 쪽 아니겠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우드사이드가 16척인데 이거 포함해가지고 일단 미국에서 단기적으로 어쨌든 80척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조선주, 뭐 하나옵션도 그렇고 오늘 좀 조정받았는데 조선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정받을 때마다 더 사모으면 좋을지 아니면 뭐 밸류에이션 실적 나오는 거 보면서 좀 홀드하는 정도로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아직까지 오늘도 그렇지만 안 팔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미중 관세 전쟁이 2차 전쟁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확정된 건 한국에서 에이펙 정상회담 때 와서 트럼프가 시진핑을 만난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자기들끼리 쏙닥쏙닥 해가지고 합의가 될 가능성보다는 서로 기싸움을 하면서 이제 그 맞춰가는 과정이겠죠.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일단 유탄 아닌 유탄을 맞아가지고 흔들린 것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상단은 좀 일단 좀 막히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합의되는 부분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그때까지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양쪽이 극단으로 가긴 어려워요. 양쪽이 다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연말 시즌 감안해서 보면은 만만치 않고 또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들이 대개 보면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 장난감도 들어가 있고 연말 시즌 크리스마스 때 막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은 지금 봐가지고는 뭐 아주 부정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그 전에 그게 합의가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눈치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일단 상단이 막힌다고 얘기하면 조선주 같은 경우도 이걸 치고 넘어가려면은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저는 일단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은 조금 밀리면은 밑에서 좀 사가지고 모아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팔 때는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규제라는 것 자체가 규제를 했을 때 한국의 조선소들이 데미지를 입어야 되는데 입을 내용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한국이 중국을 통해 가지고 수급하는 거는 후판밖에 없어요. 근데 후판이 대안이 없냐? 가격이 뭐 1, 2만 원, 3, 4만 원 더 비싸더라도 한국산 쓰면 되고 일본에서 수급하면 돼요. 근데 또 중국 입장에서 승질 난다고 지네들 남아도는 후판 또 한국에다 안 팔겠어요. 그거? 그쵸.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네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압도적인 경쟁 우위가 있는 시장이군요, 이 시장. 다만 시장 전반에 센티가 좀 눌리는 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모르는 돌발 변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입니다. 좋습니다. 이사님, 우리나라 두산을 비롯해서 원전주 주가가 참 좋고 관심도가 높은데요. AI 센터도 그렇지만 전력적인 부분 때문에 전 세계가 원전을 늘려나가는 추세다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우선 작년 올해 보면은 남아시아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에서 블랙아웃이 한번 발생이 됐었죠. 네. 갑자기 전력이 나간 그린에너지가 이제 가져다 주는 불안정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실제로 또 이제 AI가 도입이 되는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에너지원이 좀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전력 수급 확보를 위해서 원전에 대한 이제 인식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전 청정구역이라고 했던 스웨덴에서도 SMR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페인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탈리아도 그러고 뭐 프랑스야 원래 이제 원전 강국이니까 영국에서는 이미 롤스로이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승인 난 게 있고요. 또 동유럽 같은 경우 우리하고 계약을 이제 할 체코 본계약 남았지만 체코도 그렇고요. 루마니아도 그렇고 또 불가리아도 그렇고 동유럽 쪽에서도 원전에 대한 이제 그 니즈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요. 미국은 데이터 센터 때문에라도 SMR에 대한 이제 집중.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을 SMR 포함해 가지고 한 300기 정도를 짓겠다. 2030년까지 대형 원전을 10기를 착공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아시아에서도 베트남이 AI의 이제 소위 말해서 센터가 되겠다, 허브가 되겠다 해가지고 SMR 도입하고 또 원전 짓겠다는 얘기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심지어 필리핀 다 원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인도는 뭐 말할 필요 없이 옆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원전에 대해서는 되게 좀 유보하고 좀 안 하려고 하는 쪽이었는데 최근에 정책이 바뀌어서 일본에서도 원전을 10기를 짓겠다. 근데 거기 지진이면 많이 나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걔네들이 한다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AI 시대에 다른 안정적인 전력원이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처음에 지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제 기술도 좀 발전이 된 측면도 있고 기간도 좀 단축된 측면도 있고 그럼 일단 생산이 시작이 되면은 전력원으로서는 비용이 생각보다 작아요. 그런 측면에서 요즘 원전에 대한 수요는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약간 원전에 대해서 글로벌처럼 많이 늘리자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좀 신중하자고 보는 입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걸 좀 신중하게 친환경으로 보시는 분들은 원전에 어떤 점을 좀 우려하시는 건가요? 원전의 이제 위험성이죠. 한번 사고가 났을 때는 사람이 많이 다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피폭되는 경우는 특히나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뭘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냐면은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생산을 하고 있는 뭐 이제 우리도 지금 없앤다고 하지만 석탄이나 석유를 통해 가지고 화력 발전하는 경우 제가 표가 지금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그 1테라와트 시당 이제 사망률을 놓고 얘기하면은 석탄 석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사람 명수로 보면은 24명, 18.4명 이렇잖아요. 바이오매스로 해도 4명, 천연가스로 해도 2.8명입니다. 수력도 1명 이상
나오잖아요. 근데 보시면 원전은 0.030으로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전이 이제 제대로 잘 관리만 되면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봤던 거는 그동안 체르노빌, 후쿠시마 터지면 난리 난다. 한번 위험성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또 나중에 사후 관리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이게 참 고민스러운 게 우리만 이제 깨끗하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자연을 친환경으로 활용을 하자라고 했었을 때 과연 우리가 산업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력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다 감안해 봐야 되니까 가능할까? 우리가 원하는 전력의 어떤 총량을 수급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 가지고 보면은 이제 탄소 배출량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인 거 태양광이나 수력이나 여기 보시면은 뭐 풍력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배출량 보면 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중간에 원자력도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 쪽은 맞아요. 사후 관리 비용까지 감안하면 비용이 크고 그다음에 사실 님비 신드롬 같은 거 있어가지고 잘 찾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 후보지를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좀 주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국가에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우리만 도도하게 했을 때 우리의 어떤 산업 경쟁력이라든지 우리의 또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측면했을 때 어떤 게 더 나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이제 그게 나왔었죠. 저기 원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고 위험성에 대한 얘기들이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 이제 제가 나온 자료가 있으니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시면 대형 원전하고 SMR을 좀 비교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원전은 사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픽폭 가능성이 있는 데가 반경 30km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그 주변 가면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위험한 건 맞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SMR 같은 경우는 반경 300m 내에서 이게 이제 커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전력 수급 계획에서도 보면은 우리나라도 SMR을 좀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냥 원전을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이제 SMR을 좀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안정성이 좀 담보가 돼준다고 그러면은 우리도 원전을 마냥 터부시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원전의 가장 큰 문제가 옛날에 같은 경우는 7년에서 12년 막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한 7년 내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정도면 짓게 되거든요. 근데 이 SMR 같은 경우는 3년 이하, 뭐 사실은 2년, 3년 그 내에서 다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요즘 그래서 사실 대형 원전도 전력원으로서는 되게 중요하지만 SMR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조심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사실 중국이 우리나라 서해죠? 중국 동부에 원전을 미친 듯이 깔아놨고 더 짓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거기서 하나 터지면 우리나라 다 오염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사실 이제 바람이 부는 방향인데 해안가에다 다 그렇게 해놨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좀 유감스럽죠. 우리가 항의를 한다고 들어줄 것 같지도 않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도 남들이 하는데 우리도 막 해야지 하고 막 깔 수도 없어요. 우리는 또 땅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최대한 효율적으로 국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님 그러면 이제 국내 뭐 정권의 방향에 따라 국내 정부의 어떤 원전 방향에 따라 좀 국내는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 해외 원전 수주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물량이 기대되는 거잖아요.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이제 산업의 경쟁력을 가지고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원전을 일단 중국하고 러시아는 뭐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게 거기다가 원전을 지금 발주를 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발주를 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러시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지금 저기 유럽에서 발주를 내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중국, 러시아를 제외해놓고 보면은 여기 이제 한국, 미국, 프랑스 그리고 일본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원자력을 수출 안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한국, 미국, 프랑스 이 3국이 경쟁이 되는데 이제 이번에 뭐 지난번 국정감사 때 그런 게 좀 있었죠. 그 미국하고 뭐 노예 계약을 했다. 웨스팅하우스하고. 근데 이제 지역 분할을 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보면 한국이 한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팀 코리아가 수주가 가능한 쪽은 동유럽도 사실은 이제 거기는 체코가 마지막이고요. 우리가 받은 거는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남미 그 정도 보는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별거 없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아시아도 지금 사실은 좀 붐업이 좀 되고 있고요. 중동 같은 경우도 이제 튀르키예가 최근에 원전 관련해 가지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협업하는 거 지금 검토 들어가 있는 상태고 중동 쪽에서도 사우디하고 지금 이제 우리 아랍에미리트 쪽
그쪽도 추가적인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고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진행형으로 지금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아시아 쪽, 동남아시아 쪽에서 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걸 떠나가지고 한수원 말고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미국하고 유럽하고 뭐 이런 데 가져가는데 문제는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능력은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특허는 다 갖고 있는데 실행력이 좀 떨어집니다. 미국이 79년 이후로 스리마일 아일랜드에서 원전 사고 난 이후로 원전을 지어본 게 딱 2기 있습니다. 79년 이후로 2024년이면 50년이 조금 안 됐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접어질 않은 거죠. 그럼 접어질 않았다는 얘기는 그 밸류체인들 건설사도 있지만은 또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 관련된 주요 기자재 업체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망하거나 아주 축소가 됐겠죠. 그러면 어디서 수급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원전 관련된 회사들 영향 받을 수 있고 실제로 그래서 웨스팅하우스하고 협업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또 SMR도 지금 보시면은 뉴스케일 파워도 있고 요즘 오클로, 테라파워, 엑스파워 뭐 이런 회사들 홀텍 제가 이제 기억나는 회사들은 그 정도 있는데 전부 다 그 밸류체인 안에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전 또는 SMR 관련해 가지고 미국 쪽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도 우리가 어쨌든 같이 협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수원에서 웨스팅하우스한테 그런 제안도 있는 모양이에요. 니네 미국 개발하는 거 우리 한수원이 우리 운영도 해봤잖아. 운영하는 회사가 있으니까요. 정비? KPS 통해서 다 하잖아. 한국 한전 KPS. 우리 같이 하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50년 계약은 사실은 저도 좀 왜 그렇게 했지 좀 의문이 되긴 하지만 해외로 놓고 본다고 그러면은 일단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 물론 한수원과 관련된 거는 조금은 규제가 있겠지만 웨스팅에서 오케이 하기 전에는 근데 그 나머지 기자재 업체들은 사실은 시장이 좀 열려 있는 거 아니냐. 건설사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님 그럼 한수원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와 한수원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은 회사 조금 뭐 대표적인 회사들 뭐가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원과 관련되는 건 한전 계열사들이겠죠. 일단 한전 KPS, 한전 기술 뭐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언급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쪽이 안 된다가 아니라 어쨌든 그건 웨스팅하우스 협의가 쪽에서 필요하다. 좀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데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우진이라고 하는 이제 계측기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BHI라고 하는 회사, 현대건설 같이 건설해주는 건설사들 중에서 현대건설, DLENC 뭐 이런 회사들. 다 연관이 되는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 주가 특히 뭐 두산에너빌리티는 정말 대장주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 관심도가 높은데 지금 시점에 이거를 뭐 더 매수한다거나 혹은 이익 실현한다거나 비중 조절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지금 계속 좋게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한 단계 더 올라왔죠. 지금 오늘 조금 빠지긴 했는데 75,400원이네요. 보니까 지금 넥스프레드에서.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원전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수주가 나와가지고 매출이 나와가지고 밸류를 본 게 아니고 역시 앞으로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가격이 부담스럽잖아. 비싸잖아. 네, 비싸요. 지금 연초에 뭐 2만 원 전후에 썼던 건데 지금 7만 5천 원 뭐 8만 원 갔었으니까 비싼 거 맞고요. 부담스러운 거 맞는데 저는 일단 빠르면 연말 늦어도 연초부터는 수주 관련된 부분들이 움직일 것 같다. 특히 이제 SMR 쪽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뉴스케일 파워가 설계 승인 2건 받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홀텍이 아마 기존 부지를 갖다 재활용해서 원전 다시 구축하는 거 그것도 아마 승인 난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는 것들이 있고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대형 원전 10개를 2030년 이전에 착공 들어간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트럼프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올해가 1년이잖아요. 그러면 26, 27, 28, 4년 다 채우면 29년에 설마 3년이면 하겠어요 그 나이에.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한다고 보면 그 안에는 어떤 식이든 방향이 나오겠죠. 원전 비즈니스라는 게 일단 계약하고 착공 들어가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린다고 보면은 저는 일단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혹시 정책 노이즈 그러니까 바이든 때 그렇게 그린 에너지 막 했는데 트럼프로 바뀌고 나니까 갑자기 보조금 다 없앤다 그러고 막 풍력 뭐 태양광 막 승인해 준 것도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않아? 중간 선거에서 지면 아마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 중간 선거 전까지는 최소한 그 전까지는 그래도 볼만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사님 저희가 1부에서 조선주 관련 다뤄봤잖아요. 조선주도 상당히 미래의 매력도가 높았고 거긴 조금 더 실적에 받쳐주는 것 같은데 조선주와 원전주를 비교해 본다면 코트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 위험성이나 리스크 혹은 기대할 수 있는
이익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에 조금 더 매력도가 높고 리스크가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포트에서 조선 비중이 좀 더 많아요. 조선주가. 네, 조선 비중이 조금 더 많고 원전은 그냥 꾸준히 유지하는 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요번에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전에 조금 물량을 더 늘렸었거든요. 될 것 같아서 저는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보면 오클로 주가 계속 급등했고 네. 그다음에 뉴스케일 파워 급등했고 뉴스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원전 청정 지역에서도 도입하겠다. 그 북유럽이죠.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 여기서도 도입하겠다고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성이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특히 이제 AI 패권 때문에라도 SMR과 관련해 가지고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 진행해도 아마 첫 기 가동되는 건 29년, 30년일 거예요. 승인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짓는 건 아니니까. 그럼 그것까지 감안해서 본다고 그러면은 어쨌든 시간은 플랜은 좀 길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마냥 지체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설계 승인 떨어진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마 TVA 테네시강 쪽에 그 전력 관련된 회사 쪽에서 SMR이 지금 뉴스케일 파워가 2메가와트짜리 78개 그거는 이제 MOU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어쨌든 저는 저건 나오는 시점이 세론이라기보단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체코 것도 계약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분위기 좀 잡아가지 않을까. 그럼 조금 찝찝하다 싶으면은 저는 그래서 말씀드렸던 중간 선거 전까지는 그래도 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포트 비중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2차전지 때도 봤지만 장밋빛 전망에 몰빵하면 이게 참 힘들잖아요. 원전주나 조선주나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요 비율 이상은 가면 안 된다 하는 선이 있을까요? 이게 초기에 들어가는 거면 비중이 좀 커도 되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제가 지금 포트에 조선 바이오, 원전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4개 포트로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네. 제가 상반기에는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전력기기였었거든요, 주가. 근데 지금 이렇게 또 포트가 바뀌었잖아요. 대충 이제 거기에다가 현대차 그룹에 대한 또 이제 일정 부분 들어가 있는 게 있고 하니까 저는 초기가 아닌 이상에는 포트 내에서 30% 이상은 안 가져가요. 초기일 경우에는 좀 비중을 좀 많이 실었다가 쭉 올라가가지고 어느 정도 찼다 싶으면 그 비중을 줄이기는 하는데 지금 뭐 말씀드렸었지만은 지금 현재 포트 내에서 보면은 바이오도 지금 끌고 온 지가 한 2년, 3년 됐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조선도 3년 됐죠.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말 연초 수급 이상하고 뭐 원전에 대해서 그때부터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감안해서 본다고 그래도 1년이 안 됐죠 아직은. 그러니까 이제 원전은 처음에 조금 비중 실었다가 이게 갑자기 예상 밖으로 이제 막 튀어버려 가지고 저는 조금 비중을 좀 낮춘 상태로 갖고 있다가 최근에 미국 쪽 움직임 보고 조금 늘린 정도. 그러니까 뭐 저는 어쨌든 지금 현재 포트에서 30%는 안 넘긴다. 하지만 뭐 절대 제외하거나 떨어질 때마다 담을 수 있는 좋은 매력적인 주식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떨어지더라도 뭐 1, 2천 원 떨어졌다고 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보는 기준선이 그때그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실은 원전이 그 7만 원까지 갔다가 그 노예계약 얘기 나오면서 5만 원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그러고 다시 6만 원에서 왔다 옆으로 기다가 네. 최근에 조금 올랐다가 갑자기 팍 올라갔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봤을 때 그래 돌발적으로 떨어졌을 때 이게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나 없나 보여서 없다 싶으면 그땐 조금 담아다로 가는 전략이지. 이거 1,000원 빠졌으니까 또는 10% 빠졌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진 않아요. 저는. 펀더멘털이 손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네네. 된다. 근본적인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좋습니다. 이영훈 이사님 하면 또 바이오 섹터 유명하시잖아요. 유명하진 않고요. 2년 전부터 바이오 얘기 계속 해주셨고 바이오 사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바이오는 사실 이게 부담이 많은 게 원전이나 조선은 마스가라든가 배의 어떤 교체 수요라든가 LNG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고 임상 통과 이런 돌발 변수가 없잖아요. 근데 바이오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급락하기도 하다가 부담이 큰데 바이오 지금 시점에 전반적으로 분위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제가 이제 웅달에서도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게 2024년이 한국 바이오의 글로벌 원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작년에도 계속해서 바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알테오젠이 키트루다 SC 제형이 FDA에서 승인이 났죠. 그러면 이제 매출이 이제 10월부터는 잡힌다는 얘기고요. 아마 그것과 관련된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지금은 마일스톤인데 일정 금액까지는 마일스톤으로 지키고 이제 그거 넘어가면 그때부터 로열티라고 하는데 그거 잡히기 시작할 거란 얘기죠.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그동안에 임상 올라간다 또는 뭐 어디에 라이센스 됐다 그럼 딱 올라가기만 하고 말았었던데 이제 이익이 나는 회사가 생긴다는 거죠. 되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매출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신약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이건 기술을 팔아가지고 기술 판 거에 따른 마일스톤 받고 매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일정 매출 넘어섰을 땐 로열티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물건이 팔리는 기간 동안 계속 받는 거니까 이건 매출이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달라지는 거죠, 회사가. 그러면 알테오젠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수익이 난다. 그래서 돈을 최근에 리포트들 보면은 2028년 가면 1조를 버네 어쩌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돈 받아서 뭐 할 거냐는 거죠. 그 돈 받으면은 그럼 알테오젠은 목표 채웠으니까 다 이뤘으니까 우리 잔치 벌이자고 돈 잔치하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 가지고는 추가적으로 파이프라인을 도입하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플랫폼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엔 자기네들이 만들 수도 있지만 옆에서 열심히 바이오텍들이 준비했던 것들을 라이센스 인을 할 수가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이오 산업의 저변이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바이오텍의 글로벌 원년이 작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올해 이제부터는 조금씩 확장이 되는 기간일 것이다.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드렸던 게 우리나라에서는 신약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기간이 일단 최소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거기에다가 임상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데 글로벌 임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조 단위 돈이 들어가요.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그 신약 개발한다고 이렇게 몰입이 돼가지고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글로벌 신약 쪽으로 해서 글로벌 임상하는 쪽보다는 국내 임상을 많이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비용적인 측면에서 기간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들이 플랫폼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디어도 좋고 왜냐면은 신약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 기간 이런 것들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약간의 제형을 바꾸든지 어떤 기능을 집어넣어가지고 약효의 기능을 연장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롱액팅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라이센스 아웃이 되고 글로벌 기업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그거는 꾸준한 매출이 되고 그게 만약에 상용화됐을 땐 또 마찬가지로 이익이 커지는 거죠. 국내 기업은 신약 개발사보다는 이런 쪽을 좀 공부해 보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투자 아이디어로서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우선은 플랫폼 기업이었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개발하는 약이 많이 알려진 거, 시장이 넓은 거, 아주 희귀 쪽도 많이 희귀병에 대한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거는 사실 이제 마켓 사이즈지만은 잘못됐을 경우에 이런 리스크가 있잖아요. 시장이 넓은 거, 요즘 같은 경우 비만 이런 거라든지 인류하고 평생 싸우고 있는 건 또 암이 있죠. 고령화가 되기 시작하면 뭐가 있습니까? 뇌와 관련된 것들이 뇌출혈 이런 거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이 계속 커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그쪽에 대한 니즈들이 커지니까 이쪽 시장이 당연히 커지잖아요. 그럼 그쪽과 관련돼 있는 플랫폼 기업.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신약이 아닌데 왜 그게 가능하냐. 자, 뇌와 관련된 것들은 이 뇌벽을 투과를 해야 돼요. 약물이. 그러면 뇌벽 투과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 기술을 갖게 되고 그게 어떤 정도 인정을 받게 되면은 현재는 뇌와 관련해 가지고 완치약이 없어요. 병의 경과를 늦춰주는 그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완치약에 대한 니즈가 있잖아요. 그럼 약물은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야 이건 답이 없으니까 신에게 맡기고 우린 더 이상 안 하겠어가 아니잖아요. 가능성을 보게 되면 계속 하는 거니까. 그게 만약에 완치약이 나온다. 이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도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수요가 늘어나겠죠. 항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보다 더 효능이 좋은 거 나오게 되면 당연히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 치료를 하는데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정맥 찾아가지고 정막에다 꽂고 30분 1시간 맞던 거를 피하 지방에다가 놔가지고 지금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지금 1분 정도, 2분 정도. 이게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맞는 사람 입장에서 싼 약이 아니잖아요. 비싼 약이잖아요. 그 약을 맞는다는 거는 어느 정도 돈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약가 차이를 아끼겠다고 아픈 사람이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보면은 이게 플랫폼 기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SC제형 이 피하 주사제로 만들 수 있는 이 플랫폼은 글로벌에서 특허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현재는 할로자임하고 알테오젠밖에 없어요. 그럼 둘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거거든요. 현재로 봤을 땐. 근데 앞으로 이 SC제형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 기존의 정맥 주사를 SC제형으로 바꾸는 것도 신약으로 인정되지만 지금부터 개발하고 하에 들어가는 약의 경우에 일부러 정맥 주사로 해가지고 여기서 좀 특허 받아먹고 기간 지나면 일로 가야지 할까요? 아니면은 SC 제형으로 바로 갈까요? 좋은 걸로 바로 가지 않을까요? 바로 가죠. 그렇게 되니까 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이 플랫폼이 한번 성과가 나오면 무서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플랫폼 기업을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제약바이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공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검증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빅팜 쪽에서 협업을 했거나 아니면 라이센스 아웃 이력이 있는 회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돈이 없이 계속 연구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말라요. 그럼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이게 인정받지 못하면 인정받기 전에 회사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운영할 수 있는 임상부터 시작해서 운영 자금이 갖춰져 있는 회사 그런 쪽들을 찾아서
공부해 보시면 생각보다 괜찮은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좀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사님 그럼 말씀해주신 그런 플랫폼을 잘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자금력이 있으면서 빅파마 쪽에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업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자료가 정리가 된 게 있어서 음. 보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검증이 좀 어느 정도 된 쪽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SC제형 이제 글로벌에서 딱 두 군데만 현재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플랫폼 기술 자체는 추가적으로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단 자가면역 질환자 같은 경우는 용량을 미량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저거 없이도 가능은 해요. 그래서 보면은 가끔 셀트리온에서도 SC제형으로 램시마 SC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만든 것들이고 항암 같은 이제 용량이 좀 필요한 것들은 다 SCG 그 플랫폼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트비포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사노피로 추정되는 회사 한 군데, 그 다음에 머크, 최근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뭐 이런 이제 빅팝들하고 계속 라이센스 아웃이 있어 왔고요. 요 두 개는 앞서 말씀드린 건 자가면역 질환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플랫폼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없다고 하면 이상한데 하여튼 그거는 누구나 다 이제 할 수 있다 미량이기 때문에 그 경구 입으로 이제 하는 것들 있잖아요. 입으로 먹는 거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보통 비만 치료제 이런 쪽에서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약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셀트리온하고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이건 일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초기니까 삼천당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만 관련된 부분들 패스라고 하는 플랫폼 이거 지금 검증 작업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좀 눈에 주목을 받았던 건 D&D 파마텍 메세라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에로를 했는데 메세라가 이제 머크가 인수를 했어요. 머크였나요? 화이자가 인수를 해갔죠. D&D 파마텍도 이런 경구 투여형 이런 게 있고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 건 장기 지속형이라고 해서 약효를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거 롱 액팅이라고 하는데 한미약품이 레스커버리 기술을 가지고 초창기 때 라이센스 아웃을 꽤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드물어졌기 때문에 이게 좀 검증으로 된 걸 봐가지고는 조금 제한되지 않나 하는 느낌이 있고 펩트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비만 치료제 롱 액팅제 해가지고 뭐 스마트 세포 기술 가지고 주가 많이 올라왔죠. 이거는 될지 안 될지는 저는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좀 주목받기 시작했고 오늘도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 에이프릴 바이오 이게 사파 플랫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롱액팅인데 이건 알부민의 성격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특성을 활용을 해서 하는 건데 이 룬드백이라고 하는 회사에도 이제 기술 이전을 한 게 있고요. APR-A3라고 하는 거는 아마 에보뮨이라고 하는 쪽으로 에로했는데 최근에 주목받는 건 이제 에보뮨이라는 회사가 상장이 되면서 이거에 대한 가치 얘기하는 기술에 대한 가치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쪽으로 이제 에보뮨에 라이센스 아웃했던 그 물질에 대한 가치 평가 얘기가 나오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BBB 셔틀 쪽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ABL 바이오 대표적인 회사죠. 사노피 쪽으로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한 게 있고요. 올해도 아마 이게 GSK에다가 아마 4조 원 정도 규모로 라이센스 아웃을 한 게 있고, 그래서 IGF-1R이라고 하는 걸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뇌투과 기술 플랫폼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투과율이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노피의 일상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는 것 같고. 레고캠바이오, 리가캠바이오로 바뀌었죠. ADC, 표적항암제 쪽에 약물을 붙이는 링커의 글로벌한 좀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라이센스 아웃 기준으로 봤을 땐 여기가 제일 많을 겁니다. 이런 회사들이 다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만 해도 벌써 글로벌 빅팜하고 협업하는 회사들이 보이잖아요. 공부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사님께서 바이오 지금 종목을 가지고 계실 텐데 포트폴리오에서 그래도 좀 비중 있게 싣고 계시는 뭐 회사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거를 말씀을 드리긴 조금 그런데 그런 힌트라도 조금. 아니 그게 이제 왜냐면은 사실은 이제 제가 뭐 갖고 있습니다 하는 건 이걸 추천하는 게 돼 버리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이 가운데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이 롱액팅 쪽에서도 하나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롱액팅 쪽에 하나 있고 또 여기 있는 걸로 보면은 지금 한 3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사님 알테오젠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아왔고 주가도 사실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밸류에이션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근데 기대감이긴 한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여태까지는 실제 상용화가 가능하냐. 상용화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확인이 된 거는 알테오젠은 첫 작품인데 할로자임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SC 제형으로 바꾼 것도 다 성공을 했거든요. 그럼 SC 제형으로 만들어낸 항암제는 그동안 다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플랫폼의 기술력이 이제 검증이 좀 된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그 다음번에는 아스트라제네카하고도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산도즈라고 하는 회사하고도 이제 진행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노피로 추정되는 또 글로벌 빅팜하고도 하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점점 더 이게 임상이 SC 제형으로 바꾸는 건 1상, 2상, 3상 가는 게 아니고요. 1상에서 3상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아요. 네. 그러면 상용화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특허 만료가 28년, 29년 되면은 글로벌 신약들 가운데서 특허 만료가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블록버스터 제품들이 많아지는데 그들이 그 특허가 풀리게 될 경우에는 다 시밀러가 들어오면서 가격가를 확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네.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머크가 했던 것처럼 아마도 SC 제형으로 변경하면서 신약으로 이제 또 대응을 하는, 그래서 특허를 SC 제형을 가지고 특허를 유지하는 전략, 이런 걸 좀 가져가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이게 좀 시장 저변을 좀 키우는데 많은 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 바이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좀 조심해야 될 점, 다들 뭐 장밋빛으로만 보고 계실 텐데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있을까요? 듣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공부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듣고 투자해가지고 뭐 카드라 해가지고 투자하면은 그 회사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또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아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 상태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 글로벌 빅팜이라든지 아니면 국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경험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된대 해가지고 투자하시고 나면은 나중에 되게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 투자 아이디어 기준으로 얘기하면 범위가 큰 거, 빅팜하고 협업하는 거, 현금 흐름 3년치 확보돼 있는 거, 그죠? 이제 그 정도만 가지고도, 그것만 가지고 압축을 해도,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한다 그러면 바이오가 사실은 사자들이 많은 동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으면, 사실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게 또 100% 맞진 않아요. 우리나라 국립대학교 유수의 교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진심이다 아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실 개발자가 이거 100% 성공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약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만들 때 이거 안 될 건데 그냥 막 하는 건 100%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될 걸 전제로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탐방을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되는 쪽으로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분별해내려면은 결국 본인이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 이사님 말씀 듣고 야 알테오젠 좋겠다, 이사님 믿고 사자, 이러면 안 되는 겁니까? 본인이 좀 더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할로자임하고 특허 관련된 부분에서 마무리가 안 됐어요. 지금 정황상으로, 분위기상으로는 할로자임이 유리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여태까지 나온 진행된 걸 봐서는 그것도 변수가 될 수 있고요. 또 제가 모르는 또 어떤 변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보여진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매출이 시작이 됐다. 기술의 검증이 끝났으면 앞으로 많은 이미 라이센스 아웃한 회사들에서도 임상 진행이 빨라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회사들도 마냥 지체 못한다. 왜 29년 넘어가가지고 특허 풀려버리고 나서 시밀러 전부 다 나와버리게 되면 자기들 파이프라인 주 매출 하나가 없어지는데. 그쵸. 그러니까 그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마냥 늘어지진 못할 거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들이 조금 더 검증해 보셔야 돼요. 이사님 지금 1억이 있다면, 투자금 1억이 있다면 1부에 대주신 조선주, 2부에 대주신 원전주, 3부에 대주신 바이오주, 좀 자산 배분, 반도체까지 넣어도 좋습니다.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이번 장은 그 AI가 버블을 일으킬 것 같아요. 스타게이트라고 해서 5천억 달러 조성해가지고 뭐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트럼프가 막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놓고 손정희한테 돈 얼마 내놔라 막 이러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총대 메고 막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그냥 여기저기 다 계약 뿌리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샘 얼트만이라는 사람. 가만히 보면은 이거 과열인데 빠질 것 같은데 하면은 꼭 계약을 지가 터뜨려가지고 미국 주식도 보면은 반도체 칩 주식들 계속 올라가게 만들었었잖아요. 어저껜가도 뭐 어디였었죠? 그 브로드컴하고 칩 개발부터 시작해서 뭐 또 계약했잖아요. 이런 정황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저는 AI가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되게 좋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좋아진다라는 얘기는 과거 닷컴 열풍 일어났을 때는 사실 돈이 말라가지고 헉헉거리는 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노출을 많이 해야 된다. 매출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노출이 많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경쟁적으로 계속 투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막판에 돈이 말랐을 때 어떻게 했냐면 돈을 빌려가지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 외상으로 오판해가지고 나중에 죽게 해가지고 했는데 펑크 나가지고 이런 것들 터지면서 자금 말라가지고 이제 없어지고 했는데, 지금은 보시면 칩 메이커들이 다 돈 벌죠. 그 다음에 지금 빅테크 이익 안 늘어나는 회사 있나요? 계속 다 늘어나고 있잖아요. 있죠. 지금 투자 계속 늘리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알파벳 CEO가 얘기했던 말이 뭐냐면
제가 가져왔을 거예요. 알파벳 CEO가 한 말이 뭐냐면 과잉 투자보다 과소 투자가 더 위험하다. 무슨 얘기일까요? 경쟁이 붙었잖아요, AI. 근데 AI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알파벳, 그다음에 메타, 예를 들어 가지고 또 아마존,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MS까지 뭐 다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모든 것들이 AI를 개발을 했는데 그것들이 다 살아남아 가지고 오손도손 너 20% 나 20% 이렇게 갈까요? 아니면은 누군가가 탁 지게 되면 큰 놈이 한 70 이상 뒤지 않을까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순간 AI에서만 뒤지는 게 아니라 기존 사업도 망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 왜냐하면 돈을 이쪽에 너무 많이 쏟아부은 것도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AI가 그냥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적으로 해서 알파벳이 저런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는 검색 기능을 요즘 챗GPT로 하죠. 구글로 이렇게 검색하는 것도 있지만 챗GPT로 해버리면 그냥 쫙 나오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을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생존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가지고 오버하는 것 같은데 싶어도 계속 지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돈이 닷컴 때는 막판에 돈이 말라가지고 마른 이유가 뭐냐면 매출이 제로인데 계속 투자를 했었던 거고 지금은 매출이 어쨌든 나오고 있고. 오는 상태에서 가는 거고 거기에다가 돈이 없어질 것 같은데 하면 쇠물투만 여기저기 막 질러대고 있는데 돈이 없는데 제가 어디서 하지? 그러니까 갑자기 엔비디아가 내가 1,000억 불 그죠? 좀 지나고 나면 갑자기 오픈 AI가 브로드컴도 몇십억 달러 계약하자 딱 하고 뭐 한국에 와가지고 100조 달러 100조 원어치 무슨 뭐 반도체 필요하니까 90만 장 내놔라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돈이 어디 있는데 그러면은 또 잊어먹을 만하면 또 딴 데서 와가지고 돈 펀딩해주고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돌아가는 느낌은 어쨌든 나중엔 버블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반도체는 될 것 같기 때문에 반도체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바이오는 어쨌든 인류가 존재하는 한 바이오는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한국은 어쨌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기능성을 높인 플랫폼 기술로 보시면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이 두 개는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저는 사실 그래서 보면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섹터 들어가서 올인해가지고 대박 터지면 좋은데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안 해도 수익이 꽤 나더라는 거죠. 왜? 3년 전에 조선 지금 대비해서 얘기하면 지금 5-6배? 방산 10배. 맞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바이오? 그래서 3년 전에 내가 샀던 그 모 회사 지금 갖고 있는 거 5배 났다 지금 4배 조금 넘어 있거든요. 반도체는 출발을 했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삼성전자 5만 원으로 얘기를 하면 9만 원까지 100%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서 보면은 야 이거 20%는 뭐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잘 관리만 하면 수익률은 그 이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 보실 필요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한국이 가치가 리밸류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된다 그러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미 관세 협상 이렇게 안 끝나고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스가 때문에라도 그렇고 원전도 지네가 지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하고 그러면 서로 간에 어쨌든 니즈가 어떤 절묘하게 결합이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가장 저평가되는 주식이 뭐냐? 현대차 그룹 아닐까요? PBR 0.5가 안 되는 회사들인데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끌고 가면 나중에 가가지고 현대차 자동차가 뭐가 돼? 미국의 GM하고 포드가 PBR이 0.8이에요. 현대차 0.45예요. 옆 나라 토요타가 PBR이 0.97, 잘 나갈 때 1.4까지 나갔었어요. 현대차 0.45예요. 100%만 올라도 0.9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안 되면 배당 잘 주니까 배당 받고 버티고 그거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부터는 지금 현재 그렇게 가져가고 있어요. 이사님 요즘 삼성전자 9만 전자 가고 사실 작년 이맘때 삼성전자 6만 전자는 회복할 거 이런 질문 드리던 거면 격세지감인데 일단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 왜 이렇게 좋은 건가요? 갑자기 바뀌었죠. 우선 지금 HBM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HBM을 삼성이 못했죠 그동안에. 그러니까 HBM이 쇼티지가 나니까 HBM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HBM에 성공한 하이닉스 주가 급등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도 좋았고 삼성만 버벅댔는데 삼성은 HBM 따라가겠다고 투자를 그쪽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레거시 쪽을 투자를 340이 별로 안 했어요. HBM 쪽으로만 전부 웨이퍼가 들어가고 투자가 들어가니까 실제로 보니까 이 AI를 이제 소위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 HBM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레거시 칩들도 이제 소위 말해서 연산에서 추론으로 넘어갈 때 이제 이쪽이 확장이 되는데 물건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불을 질렀던 건 뭐냐면 그 CXMT라고 중국 회사가 DDR4 시장을 잠식을 해가지고 삼성하고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가 우리 단종할래 딱 이래버렸는데 그냥 그거나 열심히 하지 이것들이 또 돈 된다고 DDR5를 하겠다고 덤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DDR5가 수율이 안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DDR4를 지들도 안 한다고 하면서 줄여버려가지고 DDR4가 쇼티지가 터진 거예요. 레거시 쪽에서 이게 가격이 급등해버리고 DDR5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삼성도 DDR5, 마이크론도
하이닉스 다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넘어오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수율이 안 나오니까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DDR4하고 DDR5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렇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살아나고 낸드 쪽도 이제 추론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필요도가 높아지잖아요. 뭐 ESSD라든지 이런 것들 필요성 높아지고 하니까 수요가 커지니까 적자나고 답 없어 이랬었는데 그게 갑자기 흑자로 돌아서고 이러면서 레거시가 확 살아난 거죠. 레거시가 살아나면 레거시 시장 점유율 1위는 삼성이죠. 삼성이 2분기 때 어닝 쇼크 내놓고 3분기 때 갑자기 서프라이즈를 낸 겁니다. 12조가 나온 거고 아마 하이닉스가 그래서 하이닉스는 레거시 2등 HBM 1등이잖아요. 독보적인. 지금 현재까지는. 하이닉스에서 이익이 더 나올 거다라는 전망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 이사님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선 레거시가 살아나서 좋긴 한데 결국에는 기술적 미래는 HBM에 있다. 그렇게 뭐 엔비디아 언제 들어가냐 뭐 테슬라가 살려줬다 이런 얘기 많은데 그럼 앞으로 삼성전자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나 어떤 기술적인 실적이 나올 만한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우선 HBM3 콜 테스트 관련해 가지고는 여태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통과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했던 것 같다. 한 것 같아요. 근데 했다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한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디에서 리포트에서 얼핏 봤는데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마 이달 말에 컨퍼런스 콜에서 질문 나오겠죠, 당연히. 거기에 대한 답변 나올 거고. 그러면 통과가 되면 어쨌든 내년이나 뭐 지금 4분기부터는 매출이 나올 수 있겠죠. 엔비디아 향이. 근데 엔비디아 말고 나머지 쪽으로는 이미 나가고 있었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이 최바닥은 지나가지고 돌아서는 상황이 나오는 거고 내년에 중요한 게 이제 HBM4잖아요. 근데 이제 HBM4 관련해 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계약이 딱 된 데가 아무도 없어요. 하이닉스 결과 기다린다고 그러고 마이크론도 진행가 잘했다고 그러고 삼성도 지금 그거 하겠다고 원시나노 칩으로 해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쪽에 지금 사활을 건다. 이익이 나든 안 나든 무조건 사활을 걸고 하겠다고 하니까 매달려가지고 가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삼성이 혹시라도 제일 순번이 뒤였으니까 혹시라도 같이 통과가 돼가지고 납품이 시작이 된다. 아주 큰 물량은 아니더라도 그럼 삼성 밸류가 재평가될 수 있겠죠. 웨이퍼가 HBM 쪽으로 어쨌든 집중이 된 건 맞잖아요. 거기다가 또 세물토마 나가지고 지네한테도 웨이퍼 90만 장치 달라고 했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너도 나도 또 설비 증설했다가 또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는 안 할 거라고 봐요. 당해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어떤 진짜 계약을 하든 뭐 다른 거에 없으면은 그렇게는 안 할 건데 그래도 수요는 스타게이트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늘긴 늘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단계별로 늘리게 되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HBM에서도 좋아지지만 레거시도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앞서 이제 그 테슬라 말씀하셨었지만 최근에 테슬라 그다음에 이제 애플 그리고 최근에 이제 퀄컴도 이나노 쪽으로 해서 이제 수주 테스트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열리게 되면은 이제 고나노 쪽에서 잡히게 되고 제가 기대하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 거는 지금 미국에서 이제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 테일러 쪽에서 생산을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무지하게 간섭을 하고 괴롭힐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삼성의 체질을 바꾸려면 그러면 그거에 좀 시달려도 좀 이렇게 시스템이 좀 갖춰지게 되면 의외로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죠. 그런 거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율에 대한 부분을 맞추려고 아마 엑시노스 2600을 2나노로 지금 양산 그 테스트 겸 해가지고 지금 시작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해서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그동안에는 야 파운드리도 안 돼 HBM도 답 없어 거기다 레거시는 계속 죽쓰고 있었어 야 이거 답 없네 이랬었는데 갑자기 이런 것들이 하나씩 바뀌는 그림이잖아요. 어쨌든 셋 다 바닥은 친 거잖아요. 네. 파운드리 적자가 2조 5천억이었는데 2분기 때 이번에 아마 1조 원 내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바닥 찍고 이게 이제 계속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AI 버블을 하는데 삼성이 빠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편승해가지고 도취하는 게 아니라 빨리 기술적으로 따라붙어서 다시 기술의 삼성이 돼야지 그 다음을 볼 수가 있겠죠. 약간 if가 붙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가가 그래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사님. 그럼 지금 그래도 좀 이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AI 쪽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버블이 크게 형성이 되기 전까지는 반도체 쪽은 섣불리 팔면 안 될 것 같다. 우리나라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 칩 메이커들은. 네. 그러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더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사님, 삼성전자가 주목받고 있는 반면에 작년에 한창 주목받던 하이닉스는 약간 소외된 느낌인데 사실 하이닉스도 좋은 회사지 않습니까? 엄청 훌륭한 회사죠.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를 더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사님은 좀 하이닉스 미래 어떻게 보시는지요? 하이닉스 좋죠. 나쁠 게 없잖아요. HBM에서도 여전히 지금 1등이고 레거시 쪽에서는 확실히 2등이고 네. 그러면 사실은 포트 구성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제일 좋죠. 어떻게 보면. 밸류도 싸고. 밸류도 싸고. 하이닉스는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56%.
이렇게까지 찾고 삼성은 지금 51%대에서 아직은 넘어서질 않았는데 삼성이 한참 좋을 때는 58% 넘었었어요. 한 54%, 5%까지는 차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은 그걸 채우는 과정에서 수급에서는 삼성이 그래도 조금 더 살려력이 있어 보이고 그러면 삼성의 수급이 외국인들이 사주고 국내 기관이 사가지고 주가가 올라오면 삼성하고 또 하이닉스 밸류가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싼데? 이 올라오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얘가 좋고 이게 나쁘고 아니야. 그럼 하이닉스 투자자분들도 여전히 좋다? 네, 들고 좋다고 가셔라?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사님 잠시만요. 시간이 8분 쪽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네. 우리 그 도표 보면서 뭐 소개해 주실 거 하나 있으시면 그걸로 가시죠. 뭐가 있을까요? 나왔던 내용들 위주로 음. 해서 앞으로 빅사이클에 대한 얘기들을 네. 왜 나왔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이사님 반도체 AI 버블 올 수 있다.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셨는데 조금 어떤 전망이나 좀 근거가 좀 있을까요? 외국계 증권사들에서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가장 부정적이었었잖아요. 맞아요. Winter is coming 뭐 항상 아직 봄 안 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별 소리를 다 했었는데 최근에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매수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적극 매수로 바뀌었고 쇼티지까지 하면서 2027년까지 좋아진다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제 꾸준하게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시티증권 같은 경우는 시티뱅크 같은 경우는 여기 반도체 사이클은 상당한 상승력이 존재한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근거가 이제 캐펙스 투자 주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보시면 뭐 지금 24년이 여기잖아요. 네.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앞서 제가 알파벳 CEO 얘기했던 거에 언급드렸잖아요. 안 했을 때 갖게 되는 위험이 더 크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늘어날 거다. 이게 계속 늘어나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번 성장 자체가 가격 상승에 의해서 발생을 할 거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종합을 해서 보면요.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언급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밑에 자료가 하나 있을 거예요. 메모리 헝그리 트렌드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냐면은 과거에는 좋아 그러면 오케이 하고 막 갖다 캐파엑스 증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쇼티지 났어 주가 폭등해 그러면은 그때 막 대부 증설해 놓으면 이게 가동이 되면은 박살이 나버리고 항상 그게 순환됐었잖아요. 경험이 있었거든요. 2017년이었나 그때 이제 한번 빅테크들한테 야 우리 많이 필요한데 많이 좀 해주면 안 될까 했다가 만들었다가 박살이 한번 났었기 때문에 그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다들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번에 지금 그래서 그 회사들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투자에는 되게 좀 신중한 것 같아요. 신중한 것 같고 SNS에서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은 믿으란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오픈 AI가 1000이니까 1000만 10만 90만 장 딜의 수요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맞다 그러면 26년에 200만 장에서 2030년 가면은 600만 장으로 3배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3배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렇게 이대로 투자할까? 단계 투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각보다 반도체 사이클이 꽤 오래 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쪽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 AI 데이터 센터 관련한 이제 얘기들인데 여기 그 얘기잖아요. 더 많은 팹을 왜 짓지 않느냐. 수요가 많이 지어서 팔면 되잖아요. 보시면 여기도 딱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좋아진대 그러면 오케이 하고 확 질렀는데 가동하는 순간 물량이 쏟아지니까 가격이 폭락해버리고 가져가겠다고 했던 그 업체들이 그때는 그랬는데 미안하게 됐어 이래버리면서 손 딱 털어버리면 보장한 것도 아니고. 계속 그게 반복적으로 당해왔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신중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가격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캐펙스 투자하는 부분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옛날처럼 미친 듯이 투자한다. 그럼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갈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 쪽 이번은 AI 사이클이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걸 그래서 다들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사님 긴 시간 말씀해 주시는데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좋아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관세 논쟁의 중간에 완전 중심에 껴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화가 나가지고 휘토르 때문에 화가 나와서 SNS에다 질러가지고 주가 폭락 한번 시키고 또 다시 또 달래는 말에서 주가 다시 반등시키고 일어났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에이펙 정상회담 전까지 뭐가 합의될 가능성은 좀 제한될 것 같고 그 안에는 신경전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10월 중순이니까 적어도 보름 정도는 기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바로 또 에이펙에서 손잡고 끝나면 괜찮은데 또
또 늘어질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 주가 상승할 때 그 8월 달까지 옆으로 횡보하다가 갑자기 9월, 10월 폭등했잖아요. 조정이 없이 폭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간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으로 미국하고 관세 협의가 안 됐잖아요. 잘 될까 안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저는 잘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투자할 때는 이 소위 말해서 버블에 의해서 현금이 많이 풀리고 AI 버블이 터지고 뭐 유동성에 의해서 주가도 올라가지만, 또 한 가지 한국은 정책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됐던 걸 리밸류에이션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고, 거기에 대한 호응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만약에 상품개정 통해 가지고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게 강제화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 사상으로 처음으로 아마 그 상장 주식수가 줄어드는 해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실제로 기업의 가치도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동의를 가져갈 거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생각하고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사실 적극적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다 그러면 앞으로 어느 쪽이 좋아질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서 포트를 이번에 보름, 좀 길게 보면 한 달, 이 기간 동안에 재조정을 해가지고 가는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포트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영훈 이사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